자, 제4장 부동산 투자론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 투자 이론의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요, 장래에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현재 확실하게 갖고 있는 돈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현재 돈 1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1억으로 현재 확실하게 1억 원어치의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1억을 주식에 넣는다거나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 1년 뒤나 2년 뒤, 3년 뒤 미래에 이 1억이 얼마가 될지를 몰라요. 물론 1억이 2억 될 수도 있고 3억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1억이 7천이나 5천으로 오히려 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현재 확실한 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래에 불확실한 소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 투자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투자는요,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에 내가 지금 당장 이 돈을 쓰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미래에 더 큰 소득을 얻어서 더 큰 소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시간을 참아서 기다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보상이에요. 지금 쓸 수 있는 돈을 먼 미래에 돈을 벌어서 더 큰 소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까지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양의 수익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즉 위험에 대한 보상, 이 두 가지 보상이 섞여서 투자 수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이란 또는 투자 수익률이란 시간에 대한 보상과 위험에 대한 보상,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렇다면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에서 기대하는 수익률도 커지는 것이고, 두 번째, 위험한 투자일수록 역시 우리가 투자에서 기대하는 수익 역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 학개론 과목이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 이득이 있고요. 두 번째, 자본 이득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샀고 그 아파트에 월세를 들여서 임대차를 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달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매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금 들어오는 이 유입을 운영이득이라고 해요. 내가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월세 소득을 운영이득이라고 합니다. 자, 보유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매기 또는 매달 창출되고요. 자, 매기간 현금 수지로 계산된다. 여러분, 현금 수지는요, 여기 수지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우리가 매달 들어오는 현금으로서 계산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내가 이 집을 5년간 이렇게 세를 두다가 5년 뒤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보니까 집값이 올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본 차액이 발생하는 이득을 자본 이득이라고 합니다. 내가 최초에 산 가격과 내가 기간 말, 보유 기간 말에 처분 시에 매각 가액과의 차이만큼이 매매 차익으로서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러한 매각 가액을 우리 일상에서는 뭐 얼마에 팔았어 또는 뭐 매각 금액이라고 하지만 우리 부동산 학기론에서는 기간 말 지분 복귀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기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유 기간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보유하다 팔았으면 3년 끝이 3년 말이 보유기간 말이고요. 내가 5년 보유하고 팔았으면 5년 말이 기간 말이 되겠죠. 보유기간 말에 자, 부동산을 팔았는데 자, 그냥 복귀액, 나한테 돌아오는 복귀액이 아니라 어떤 복귀액이죠? 지분 복귀액입니다. 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한 내 돈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을 보통은 대출을 끼고 사죠. 따라서 이 대출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이 2억이 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집을 5억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자, 이 5억이 다 내 돈 아니죠? 5억에 팔았으면 대출 2억 갚고 나서 나머지 3억이 순수한 나에게 돌아오는 돈이 되고 이렇게 순수하게 나한테 돌아오는 돈을 지분 복귀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사서 세를 놓다가 기간 말에 팔게 되면 자, 운영 기간 동안에는 보유 기간 동안에는 운영 이득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보유 기간 말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본 이득을 얻게 되어서 이 수익과 이 수익 두 가지 종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투자와 투기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요,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 아파트를 산 행위가 투자인지 투기인지 사실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수익, 바로 운영이득과 자본이득,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는 투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라고 하면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운영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기 위해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이득을 둘 다 얻으려면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건 당연한데 이 사이에 어떠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운영이라고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운영이라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산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 부동산을 이용하다가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이득 얻다가 기간 말에 팔아야지만 매 기간마다 운영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운영 이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세를 줘야지만, 또는 내가 직접 거주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운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세를 줬을 때 월세 수입이 들어오니까 운영 이득을 얻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 때도 운영 이득 발생하나요? 여러분, 내가 살면 내가 남의 집에 살았을 때 내야 될 월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하나의 이득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운영을 해야지만 운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운영하다가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활동을 투자라고 해요. 자, 근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운영의 과정 없이 사고 팔기만 하는 행위를 투기라고 합니다. 양자의 차이를 아시겠죠? 운영 과정이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즉 투기는 오로지 어떤 이득만 추구한다? 바로 자본 이득만을 추구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자, 단기적으로 자본 이득만을 추구한다. 자, 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근데 이 집값이 조만간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고 팔기만 해서 자본 이득만 얻으려고 하는 행위를 투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운영 과정이 없어요. 취득 처분, 사고 팔고 해서 매매 차익, 자본 이득만 얻으려 하는 행위를 투기라고 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어렵지 않고요. 딱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투자는 장기적 활동이다. 멀리 보고 한다. 투기는 단기적 활동이라서 짧게 보고 한다. 그리고 투자는 운영 단계가 있어서 운영 이득 얻지만 투기는 자본 이득만 추구하기 때문에 운영 단계가 없다. 요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가 다른 자산 투자에 비해서 갖는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채가 뭐죠? 남의 돈, 빌린 돈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 대출을 이용하겠죠. 자, 대출을 이용해서 내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운영하는 동안에 건물은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은행 대출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지급되게 됩니다. 은행에게 이자를 내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감가상각비와 대출액 중 이자 비용이 비용으로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은행 대출을 받으면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자,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금 플러스 이자 비용을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원금과 이자 비용을 합쳐서 줄임말로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은행 대출 받은 다음에 한 달에 원리금으로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이 100만 원 중에는 원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자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100만 원의 비율이 원금이 30이고 이자 비용이 70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원금을 갚는다고 하는 건 사실 비용이 아니에요. 원금을 상환, 우리 이것을 원금 상환액이라고
하는데 원금 상환액은 내가 매달 은행에 내기는 합니다만 이건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원리금 상환액은요. 나의 부채를 줄이는 행위입니다. 나의 대출 원금이 줄어드는 행위예요. 자, 이것은요. 사실은 예금과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진다. 우리가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플러스 예금액이 플러스로 증가하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자,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나의 빚이 줄어드는 것도 나의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의미에서 나의 자산이 증가한다거나 내가 좀 더 부유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플러스로 예금을 쌓아서 예금이 플러스 1000, 플러스 1500, 플러스 2000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내가 점점 부유해지는 행위이지만 반대로 나의 빚이 1억에서 9천, 8천, 7천 나의 빚이 점점 주는 것도 똑같이 내가 점점 더 부유해지는 행위예요. 따라서 원금 상환액은 현금으로는 내가 매달 내기는 하지만 나의 호주머니에서 현금이 이만큼 빠져나가긴 하지만 이건 사실 예금과 유사한 성격이다. 이것은 비용이다 아니다. 원금 상환액은 비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 비용은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은 명백하게 비용입니다. 내가 은행 대출 썼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내는 돈이고 이 이자 비용은 은행의 수입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명백하게 비용이에요. 따라서 자, 우리가 부동산 회계에서 절세 효과를 보려면 비용 항목으로 인정돼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원금 상환액은 비용 항목으로 인정받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자 비용은 비용 항목으로서 인정되고 그만큼 절세 효과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시면 두 가지 건물의 감가상각비 토지는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 안 되고요. 건물만 감가상각비하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이 두 가지가 비용 항목으로서 절세 효과를 일으킨다라고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지라고 하는 것은 보호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떤 위험이 있었을 때 그 위험을 해지한다라고 하면 그 위험을 대비한다, 그 위험을 방어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가 상승이라고 의미를 보통 알고 있죠.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실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형태가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실물 자산, 부동산입니다.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기계라든가 공장이 갖고 있는 재고 이런 것들은 다 실물 자산입니다. 또 뭐 귀금속, 뭐 원자재 이런 게 다 실물 자산이에요. 근데 반대로 금융 자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자산. 자, 금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적으로 주식이라든가 뭐 예금 이렇게 돈의 형태로 우리 있는 것을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때 금융자산은요, 그때는 금융자산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반대예요. 자, 왜 반대냐?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은행에 돈 1억을 넣어놨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부동산으로 1억 원어치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떤 사람은 예금으로 1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으로 1억이 있어요. 현재는 똑같이 1억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인플레가 발생했어요. 인플레이션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땅값이 1억에서 1억 2천이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금융자산의 액수는요, 1억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 발생해도 기본적으로 내 통장 예금은 그대로 있는 거죠. 내가 1억 저축해 놨으면 내 통장 예금은 1억으로 그대로 찍힙니다. 자, 1년 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요, 재산이 1억 2천 됐고요. 자, 이 사람은요, 그대로 재산은 예금 1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사람이 더 부자가 됐죠. 원래 둘이 똑같았었는데 인플레 발생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이 사람이 20% 가치가 상승하면서 더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더 부자가 되었다. 얘를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하고요. 자, A가 20%만큼 더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B가 20%만큼 약 20%만큼 더
가난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돈 1억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없거든요. 이땐 살 수 있었지만 이젠 못 사요. 이제는 이 땅 면적의 80% 면적밖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자,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인플레 발생하면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자, 금융 자산은 통장에 찍혀 있는 액이 주는 건 아니에요. 액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 화폐액으로 이 금융자산으로 살 수 있는 실물 자산의 개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크기나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산이 감소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부동산은 어떤 자산이라고 했죠? 실물 자산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투자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 얘기예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올라간다. 자, 그럼 인플레 시기에는 둘 중에 어떤 자산 투자해라?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 가치가 상승해서 인플레 시에 나의 재산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자용으로 이용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부동산은요, 남한테 세를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세를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거주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자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통해서 자금의 융통이 가능합니다. 내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사업에 돈이 한 2억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돈을 조달하거나 이 집을 팔지 않아도 또는 전세권을 들여서 돈을 조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자금 융통이 가능하고 특히 토지의 경우에는 파괴되지 않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의 경우에는요, 핸드폰 앱으로 즉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환금성이 굉장히 높고 거래 수수료가 쌉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정반대죠. 환금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팔거나 건물을 팔려고 하는 경우에는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요, 거래 비용이 매우 큽니다. 자, 중개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식이나 다른 금융 자산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큰 편이에요. 자, 두 번째, 부채를 사용할 때 자, 너무 부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금융적 위험, 내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법률적 행정적 규제로 인해서 투자의 위험이 존재한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나라에서 어떠한 법률적 규제나 행정적 규제가 갑자기 내려질지 몰라요.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4번, 비가역성이 있어서 처음에 한 번 잘못 투자를 하면 그 잘못된 투자를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뭔가 착각을 해서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